네, 우리가 청약에 운 좋게 당첨이 되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계약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계약금이 보통은 분양가의 10% 정도를 가장 많이 납부를 하고요. 근데 그게 시행사마다 달라요. 10%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 5% 계약금을 내기도 하고 또 최대 20%를 내기도 하고요. 그거는 시행사에서 어떻게 계약금을 몇 프로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정하면 우리가 그에 맞춰서 계약금을 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준공이 보통 2, 3년 정도 이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고 나서 우리가 입주를 할 때까지는 그 2, 3년 텀 동안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중도금 대출은 DSR을 보지 않고, 즉 소득이 별로 없고 그리고 부채가 다소 많다 할지라도 보증, 즉 HUG, 허그나 HF,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LTV만 보고도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중도금 대출을 거의 대부분 다 실행을 해주거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60%다 나가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 나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 처음에 계약금을 10% 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60%, 잔금이 30%다. 이런 구조라면 첫 번째 10% 청약에 대한 계약금 냈고 60%는 중도금 대출로 쭉 가지고 가다가 입주 때 입주 잔금으로 잔금 대출을 30%만큼 이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금은 현금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은 보통은 중도금 대출을 많이 받으시고 DSR을 보지 않으니까 중도금 대출까지는 보통 무난하게 받으시다가 지금은 분양가 제한도 없거든요. 예전에는 이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금액 자체가 9억 원 이하의 분양가인 아파트에서만 나왔는데 이게 12억 원 아래로 되었다가 지금은 분양가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규제 지역만 아니면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잔금 대출로 가면 DSR을 봐요. 즉 차주,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이 부족하면 잔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 대출은 내 DSR이 맞춰져야 된다. 즉 소득 준비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잔금 대출은 어떻게 되느냐?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기도 하고요. 보통은 청약에 당첨된 게 2, 3년 전이기 때문에 상승장을 만났을 때는 그것보다는 분양가보다는 올랐겠죠. 즉 집단 대출을 실행을 할 때는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이 나가는 정책자금 대출도 있지만 보통은 시행사 협약은행이 들어와서 이 집단 대출을 도와주게 되는데 잔금 대출을 그때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 당시 시세를 주변 신축도 파악하고 해서 시세를 파악을 해서 만약에 5억에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 3년 뒤에 올라서 7억의 감정평가 금액을 가졌다라고 하면 7억의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무주택자는 70%, 그 다음에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기준으로 나가는 것보다 당연히 높은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이 나가면 대출금을 더 많이 받아서 잔금을 해결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계약금, 그다음 중도금, 그다음 잔금 순서로 간다. 근데 꼭 중도금 대출이 6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계약금이 만약에 20%였으면 중도금 대출은 뭐 40% 또는 50%,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잔금 대출은 뭐 40%할 수도 있고 이 비율은 시행사마다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모아둔 자본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대출의 힘을 또 빌린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출이 신용대출이 됩니다. 신용대출은 물론 DSR, 내 연소득 범위 내에서 나가는데요. 일단은 그 신용대출을 받아서, 즉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러한 신용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사내대출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사내대출이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은 각 그 회사의 총무부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은요, 이 DSR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회사 복리 차원으로 저금리로 나가는 대출 상품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작게는 1,000만 원에서 몇백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또 이제 사내대출 중에 DSR은 보지만 금리를 낮게 해서 신용대출 이제 어느 정도 받았으면 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이제 덧붙여 주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내가 예적금 든 것 있죠. 그거를 깨지 않고 중간에 깨면은 다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보험약관 대출이라든지 이런 예적금 담보 대출 같은 걸로도 이런 계약금을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지금 1주택자인 거잖아요.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기존 집에 살고 있거나 또는 그 집을 구매한 상태인데 그다음에 청약 당첨된 집은 2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2주택이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대출 한도나 이런 것들이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1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살아있는 경우에 내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는요.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15년으로 확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내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지면 즉 내 기존 집이 다 매도가 되고 처분이 되면 어차피 계속 1주택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2주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는 신 DTI 규제가 도입이 되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많이 줄어들고요. 만기 자체도 15년까지밖에 못 써요. 그래서 처분 조건으로 해서 아예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다시 두 번째 집에 있는 대출도 3, 40년 만기로 쓸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만기는 15년으로 제한된다는 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DSR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DSR 규제는 뭐냐? 소득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DSR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물론 소득이 좋으면 대출이 많이 나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본인의 소득을 높이면 대출이 잘 나간다, 무난히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요즘에 스트레스 DSR이라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일정 가산 금리를 부여해서 그만큼 대출 한도를 낮추는 거예요. 즉 금리가 올라가면 차주의 부담이 높아지고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 DSR에서 불리해지니까 DSR에서 불리해진다라는 건 대출이 잘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영향을 주고 세 번째가 대출 만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은 1억을 빌리더라도 5년 만에 갚는 그 상환 부담과 30년, 40년, 50년에 나눠서 갚는 상환 부담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 만기는 무조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DSR에서는요.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출 만기가 15년으로 축소가 되어 버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규제 때문에 40년도 거의 못 쓰고 30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나이가 되면은 또 40년 쓸 수 있는 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만 34세 미만의 청년이면 또 50년 만기도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30년까지도 쓸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못한 15년을 하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확 축소가 되어 버리는 거니까 대출 만기는 길면 길수록 좋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두 번째 집, 지금 현재 대출 규제로 설명을 드리면 나오긴 나옵니다. 즉 LTV, DSR 범위 내에서 나오지만 신 DTI 때문에 한도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집단, 입주 잔금 대출을 치르게 되는데요. 입주 잔금 대출을 받아서는요.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 돼요. 상환을 먼저 하고 또 잔금 대출 때 마련해야 되는 돈을 또 마련을 해야 우리가 입주장에서 키 불출이라고 하죠. 입주를 할 수가 있어요. 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중도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입주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금을 미리미리 상환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은 입주 잔금 때 상환하는 거를 바탕으로 시행사협약은행들이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납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시행사협약은행에서 오케이 자기 납부할 거면은 하시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거면 실행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사협약은행이 있고 그 은행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도금을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할지 아니면 자기 납부 내가 현금이 있어서 납부할지를 구분을 하셔서 시행사협약은행에게 난 이번에는 이번 회차는 대출 안 받고 자기 납부할 거야 라고 하면 가능하면 그냥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은 다 대출의 힘을 빌리죠. 오히려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자기 납부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도 사실 꿀팁 하나를 드리면 납부를 하지 않고 연체를 한다 하더라도 입주 잔금을 받아서 그 중도금 연체 이자와 함께 상환만 할 수 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혹시나 중도금 대출 연체 이자로 인해서 신용 불량자가 된다든지 기타 불이익이 없다면 일부러 연체를 하셔서 끌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잔금 해결을 하시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중도금 대출 연체를 한 이유가
중도금 대출 연체 이자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싼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신용대출까지 무리하게 일으켜서 금리 높은 걸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려는 것보다 오히려 연체 이자가 더 싸니까 일부러 연체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대출은 연체 없는 상환이 가장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연체를 이렇게 했을 때 시행사 협약은행에 하나는 물어보셔야 돼요. 내 신용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급감을 하게 되는지. 왜냐하면 신용 점수가 너무 급감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이 있다면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전세자금 대출이 막힐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한도만큼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 점수 관리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연체를 하게 되면 보통은 신용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지 떨어지지 않는지를 잘 파악을 해보시고 전략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